네, 여러분 2025 철도의 날 기념 세미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뜻깊은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철도는요, 또 단순한 이렇게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또 잇고 연결하면서 한 나라의 산업과 또 경제를 이끄는 국가의 대동맥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 철도의 의미를 또 되새기며 미래 철도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나눈 자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단법인 한국철도학회 김재문 회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철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철도산업협회에서 개회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철도와 인문이라는 세미나를 주제로 좀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좀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어, 부산 백스코죠. 부산 백스코에 가서 우연하게 그 증기기관차 모형을 좀 봤거든요. 예. 그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증기기관차 딱 모형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소감 겸 약간 오늘 철도와 인문에 관련된 내용을 약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세계 철도 200주년이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맞이한 올해 철도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철도 가족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부산 백스코에서 3일간 열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우연히 증기관차 축소형 모형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1825년 영국에서 조지 스티븐스가 만든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라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로코모션 1호로 상품과 승객을 운송하는 상업철도는 올해로 20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200년 전 철도는 인간과 공간을 새롭게 연결하며 문명이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산업화의 동력으로 출발한 철도는 기술을 넘어서 문화와 삶을 잇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서 국민의 삶이 동반자로서 도시 기억과 사람들이 일상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함께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올해 철도의 날 기념 세미나는 철도와 인문이라는 주제로 철도를 단지 기술이 산물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공간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인문학적 시선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의 날을 기념하여 주관하는 철도산업협회에서 철도학회로 철도와 인문 세계철도 200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추천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전문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철도학회 전임 회장인 이용상 교수님하고 내년도 회장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인 이준 박사님의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철도의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인문학적 깊이를 더해줄 귀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 철도의 미래를 보다 풍요롭고 입체적으로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최초 증기 기관차에 대한 또 이렇게 감명을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사단법인 한국철도학회 김재문 회장님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멋진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미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요. 우리 우송대학교 이용상 교수님께서 한국철도의 인문학적 지평과 경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상 교수님은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2019년부터 22년까지 주식회사 SR 비상임이사를 역임하셨으며 2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으시며 한국철도 발전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별로 경력이 없는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재훈 회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이제 철도학교 회원이고 또 뭔가를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인문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김재훈 회장님 또 이준 박사님 회장님 다들 철도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인데 쉽지 않은 주제지만 제가 그냥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마 시키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있어 보이는 사실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인문학적 지평이라는 거는 철도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좀 넓혀보자는 생각을 했고요. 경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좀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사실 이제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은 철도를 타는 사람도 타는 것도 사람이고 또 만든 것도 사람이고 또 누구를 위해서 철도는 가고 있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인문학은 결국은 철도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은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냥 화두를 좀 던집니다. 철도 인문학이 인류학일까 민속학일까 휴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연구일까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문화인류학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를 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철도 금년이 200주년, 동아시아 철도 150주년, 경부선 개통 120주년입니다. 사실 역사잖아요.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써왔고 만들어 왔잖아요. 저도 오늘 제 개인의 역사를 쓰고 있고 우리 김정우 회장님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오늘 역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2025년 6월 26일에 역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철도 역사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역사이기도 하고 영국의 리버풀 맨체스터 1930년에 최초의 기차가 다녔던 그거의 역사인데 결국 그것은 문화인류학이거든요. 인류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탈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고 결국 그건 문화인류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내가 오늘 하는 발표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휴머니티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민속학인가 어떤 한국의 이야기인가. 그런데 저는 인류학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각 나라의 역사, 오늘은 한국의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우리 연구자들도 있고 우리 배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접점이 돼서 일본 학자들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영국 학자, 탄자니아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개념은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전 스스로 개념 정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철도의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인문학이 우리나라 인문학은 우리나라 오늘 이번이 뭐 이제 한국 전쟁 벌써 1950년이었는데 그 전에 그죠 75주년이죠. 그래서 지금 1910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러니까 철도라는 것을 보면 이제 조선시대에서 1910년, 1945년, 1948년, 1950년 뭐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억의 공간이거든요. 저는 철도는 기억과 기록의 공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기억해내고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대화, 식민지, 해방, 분단의 흔적. 그다음에 시간의 통로로서 이게 리니어하게 가지만 시간은 리니어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복잡한 기억 속에서 보통 요새 그래서 시결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층을 이뤄서 시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서사의 무대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 서사의 무대잖아요. 여기가 갖고 있는 서사적인 것. 그다음에 일상이 갖고 있는 서사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 지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철도 지도 같죠. 이게 조선시대 10길입니다. 조선시대 신로라고 경국대전에 있는 제가 조선시대 길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철도 지도 아니야? 철도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보시면서 철도 지도랑 똑같네. 그래. 왜냐하면 길은 도로건 항만이건 항공이든 길은 결국은 그 사람의 흔적을 연결한 곳이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지금 보시면 경부선, 여기 호남선, 경원선, 경의선 비슷하잖아요. 물론 지역으로 들어가면 달라지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길은 결국은 저 길이 철도가 되었고 저 철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우리의 삶의 공간 구조와 서사적인 부분들을 규정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사실은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항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철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모여서 삶의 궤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조선시대의 길은 조선시대의 수우는 철도와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철도라는 것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지평에는 제가 한 5가지 스펙트럼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지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지평이 있고요. 문학적인 지평이 있고 철학적인 지평이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지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철도학계가 지금 한 6,000명 되지만 사실 다양한 우리 학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계공학 하지만 인문학자들도 있고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평은 저는 한 5가지로 지금 제가 나누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지평입니다. 역사적 지평은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 대륙과 식민지류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99년 9월 18일 날 경인선이 개통이 되고 조선 청도부 철도국이 만들어지면서 동아시아 지형이 엄청나게 변했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동안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 연구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벌어진 일들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많은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철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미래를 논의하는데 동아시아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탈과 또 하나는 수탈이라는 아픔이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은 살아갔고 그때도 기차는 다녔고 물류는 다녔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철도가 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철도를 타고 사람들은 물건을 나르고 삶을 여기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또 철도망이 구축됐고 역사적 지평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일본군입니다. 서울에서 제물포라고 써 있죠. 보스트윅 사진첩, 우리 배은성 관장님하고도 같이 우리들 작업을 했었는데 보스트윅 사진첩입니다. 거기에 보면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인천에 가서 전쟁하기 위해서 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과 철도, 그다음에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우리와 관련 없는, 결국 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이 다 철도 역사에 녹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인가에 공개된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의 사진 기록. 헤르만 산더 독일의 대위였죠. 일본에 와가지고 그 공사 생활하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을 사진을 남겼죠. 작년에 국가 민속박물관에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1906년 9월 27일 안양역의 모습.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가고 있고 역사를 철도를 통해서 만들어 갔었구나. 추억과 기억과 기록을 남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경계들이 저희들의 철도의 소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동아시아 철도 연구 모임에서 갔을 때 몽고 학자가 발표하는 걸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외몽골, 내몽골 독립운동과 디아스포라의 철도는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이 울란우데로 해서 하는 만주리 쪽하고 여기에 이곳이 결국 우리 선배들의 독립운동의 길이었고 또 디아스포라의 여기 조선에 못 살겠다. 한반도에 내가 왜 우리 국권이 없는 땅에서 내가 살겠냐. 난 가겠다.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기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의 거를 그냥 따왔는데 여운형의 이 몽골을 갔었습니다. 이제 이런 길들이 보면 결국 디아스포라와 독립운동이 할비는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안중근 열사에 대한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 그다음에 시베리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의 철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철도 120년사를 쓰면서 그때 정대성 선생님이 이제 주신 자료인데 1915년 유라시아 교통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번부터 이렇게 파리까지 가고 배 타고 에딘버러까지 1910년에 에딘버러 윤치호 선생님 그 다음에 선교사에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가거든요. 저 길을 통해서 저 길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윤치호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리 강화조약 갔던 분들도 저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철도하고는 앞으로 인문적인 경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베리아 철도 이광수의 유정 선생님들 어렸을 때 저도 참 가슴이 뜨거울 때 읽었던 글입니다. 이 시베리아의 그 호수의 앞에 있는 그 시베리아 유정이라든가 1907년 이준과 이상설 헤이그 참가할 때 기차를 탔고요. 그다음에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윤치호랑 그다음에 한국에 오셨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기차를 타고 저 루트로 가거든요. 송기정 선수 그다음에 데카프리스트라고 12월 혁명 러시아 혁명을 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시베리아 유형 참 많은 역사들을 담고 있는 게 시베리아 철도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은 이제 물류이지만 그 라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사실은 한반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우리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 고수철도 이번에 수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저희 학교에도 그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제가 보면 한국인인지 모르겠어요. 다 한국인처럼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한 20만 명 정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 타고 TSR 타고 이르쿠츠크 그다음 노보시비르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갔거든요. 고려인들이 이동하는 그림. 이것을 또 소설화시킨 것도 있죠. 그 당시에 이게 사실은 1939년에 최남선 선생님이 해서 동아일보에 있었던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송망연운록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기행문의 이동 경로입니다.
경성에서 원산으로, 원산에 청진, 청진에서 상산봉, 상산봉에서 용정천, 연길, 도문, 남양, 그래서 목단강으로 해서 하얼빈으로 해서 결국 장춘으로 해서 길림, 봉천, 대련으로 내려 이렇게 동아시아를 이렇게 흘러가는. 사실 이 루트는 사실은 그 루트는 지금 저는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키로도 제가 계산해보고 운임도 해보고 속도도 계산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거리도 한번 제가 동아일보를 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해봤는데 결국 저게 뭘까? 저게 갖고 있는 게 단순한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것을 타고 이동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흔적들, 그 기록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지평입니다. 제가 역사적 지평에서 해방 이후입니다. 아까 해방 전이었죠. 해방 이후. 자, 해방 이후 하면 분단이죠. 분단과 그다음에 철도는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 어떤 분들은 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런 길들이 이제 경의선의 길들이 결국 이게 피난의 길이었거든요. 또 평화의 길이었고 또 피난의 길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의 이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한 1,000만 명 정도의 몇 명 정도의 이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기차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역사적 지평이었고 두 번째는 문화적 지평입니다. 자, 지역으로 가면요. 우리 여기 우송대학 학생들인데 저희 학생들하고 제가 대창이발관이라고 매번 학기 수업 때마다 제가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 할아버지가 저 자리에서 70년 동안 머리를 깎고 있는데 누구를 깎았냐면 철도인들을 깎았어요. 철도인들. 그래서 저분하고 제가 너무 재미있고 또 저도 머리를 가끔 깎고 5,000원에 깎아주죠. 저를 할인해 주셨죠. 근데 뭐냐면 저런 흔적들이 저분이 왜냐하면 이게 철도 관사촌에 있는 자리거든요. 70년 동안 철도인들을 깎아주시면서 수많은 에피소드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철도인들은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산 증인이시세요. 대창이발관. 그게 결국은 역에 가면 사실은 제가 대전이었지만 지금 의왕도 있고요. 순천도 있고 저기 뭐 목포 당연히 있고요. 저쪽에 뭐 각각의 역사들을 담은 문화적 지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철도와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닌가. 1914년에 호남선 개통됐잖아요. 개통식 때 기념 사진 지도입니다. 1914년. 저 호남선을 보면 저 대전에서부터 저 빨간 선이 결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 이렇게 수운이 달렸던 이 영산강 포구로 했던 거를 철도가 달리고 또 이 호남평야를 달리고 또 저쪽으로 가면 장항선이 달리고 또 이 금강을 대신해서 이제 강경을 지나서 이쪽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러한 철도가 만들어진 지형과 그 도시의 흥망사 이런 것들 문화적으로 큰 우리한테 경계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 우리 이준 박사랑 제주도도 지금 재미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기차가 있어요. 저 김영에서부터 저 애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협재까지요. 한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의 곳곳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 철도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제주 지금 트램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저쪽 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이제 환경 친화적인 철도가 어느 곳에든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지평 중에서 문학입니다. 이 문학은 사실 제가 문학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염상섭의 만세전이 금년에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염상섭이 만세전을 해가지고 근데 염상섭의 만세전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인가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일본에서부터 돌아오세요. 이렇게 오면서 철도역을 내리면서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전에도 내리고 그래서 조정래 시인의 뭐 철도인 3대, 그다음에 김운의 하얼빈, 그다음에 최만희 선생님은 굉장히 철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만희 선생님의 철도에 관련된 글이 굉장히 많아요. 전차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제가 많이는 안 읽었는데 철도에 대한 소설이 몇 개 있습니다. 저 책은 제가 보면서
색채가 없는 다자기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저걸 보면서 제가 야 저보다 철도를 더 잘 알고 한 역을 설계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야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번 일본에 한번 조만간 가서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어떤 그 뭐 디아스포라처럼 그 스웨덴에 가서 뭐 한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직장이 철도역을 설계하는 설계자였어. 근데 그 사람 이야기인데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이런 지평들이 결국 일본의 탄탄한 그 문화적 지평, 철도의 지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아시죠는 일본 영화 홋카이도에 있는 그 철도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 지평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니까 김수배 떠도는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이주의를 다룬 소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환의 시집에서 기차에 대하여서는 노동자의 삶 이런 것들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철도의 문학적인 지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열차 시간표. 제가 열차 시간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열차 시간표를 틈만 나면 모으고 있고 저는 옛날에 열차 시간표를 복원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그거 뭐 인터넷에 다 있는데 뭘 복원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기록으로 있어서 내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열차 시간표를 보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하고 인터넷 가서 편리할 때 내가 기차 씨가 여기 열차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열차 시간표 가지고 있는 정시성과 선형적 시간 구조 그걸 통해서 어떤 그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1972년에 국가기록원 찾은 이 72년이면 뭐 저도 어렸을 때인데 이런 삶의 기록들이 이게 이제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 지평입니다. 이제 존재의 사유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그 삶의 터전은 어떻게 변화했고 거기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 게 철학적 지평입니다. 이게 장항선의 궤동역입니다. 여기에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이 지금 없어요. 기독면. 제가 이 사진을 아마 저 사진을 임명우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찍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찍어 그 선생님이 찍어서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랫폼이 있었다는 거. 근데 저 플랫폼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없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존재론적 사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하는 철도문화재단에서 조그만 이런 사업들을 좀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합니다. 지방에 있는 폐역들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아쉬워요. 그냥 아무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책들을 기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책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작은 철도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철도에 뭐 가사 읽지 않아요. 그렇지만 철도역답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철도역이 있고 거기에 그것을 기록한 책들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작은 것지만 철학적 사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역사는 역사학자들도 할 수 있어요. 문학자들이 철도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철학적 사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철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가 제가 초점을 맞춘 게 이겁니다. 우리 안경무 장관님, 우리 아드님 오셨던 우리 안 박사님 오셨는데 안경무 장관님 쓴 지도를 받고 역사를 만들다. 그다음에 우리 기증 우리 배은성 관장님한테 기증해 주셨던 철도공사에 주셨던 3,050점의 자료. 박수길 자서전, 정국여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 유신의 최기덕 장관, 권기한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김시원 총장님, 이훈섭 총장님, 최근에 돌아가신 정종환 총장님.
기타 제가 고수철도 20년 사면서 김세호 차관님, 뭐 송다로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의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저희가 녹음을 제가 뜨고 있어요. 왜? 이거 철도인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철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작업들을 지금 해서 언젠가는 뜻이 있는 분들하고 철도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자서전을 다 모아서 한번 책을 한번 내드리고 싶어요. 그게 후배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후배가 선배들한테 받았으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제가 소중하게 다 자서전이 어디 있다고 하면 제가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갖고 있고 필요할 때 제가 우리 철도박물관 커지면 제가 다 기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의 게 아니잖아요. 선배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녹음 파일들 이런 거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개인의 인생사이기도 하지만 철도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근대사이기도 합니다. 생태적 지평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녹색 철도와 녹색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트램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의 문화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축제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생태적 지평이 철도가 넓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조금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몇 분 남았어요? 저 다 끝났어요?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이준 박사가 막 째려볼 것 같아. 이게 무슨 이거 혼자 다 하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경계였죠.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될 것들을 제가 조금 몇 가지만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만남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경계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 좀 그냥 110년의 데이터예요. 제가 이게 좀 역사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는 늘 보면 처음부터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래야지 다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철도 통계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07년입니다. 1907년에부터 여객 통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저거는 참 재미있어요. 물론 해석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저 통계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인문학적인 것들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저건 통계일 뿐이잖아요. 그죠? 저기에서 움직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물동량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어떤 기술적인 통계적인 것의 경계를 좀 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분단의 경계는 이거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권 이런 부분보다 늘 저희들은 몇 사람들은 지금도 저희가 북한 철도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 왜 언젠가는 이거 우리나라 땅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자료도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 남북 철도의 경계를 우리가 언제 넘어야 됩니다. 이거 그때 어떤 선생님이 코레일에서 주셨나?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야, 이런 만남이라는 사진이 그 경계를 우리가 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문학적 이제 경계 중에 처음에 기술적 경계를 통계적 경계를 좀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남북의 경계를 넘어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의 경계를 지금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철도를 가지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GTX가 가지고 있는 이게 수도권은 살았어요. 제가 보기엔 GTX 저 집 일산이라서 오늘도 일산 갔다가 어머니 뵙고 오면서 GTX 사는데 야, 제가 이제 대전에서 활동하는데 이거 수도권 정리 다 끝났구나. GTX 타보니까 벌써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지역이구나. 모든 건 이제 지역에 올인할 된다. 수도권은 C, D까지 가면 다 정리돼. 그러면 이제 지역이 어떻게 철도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제 지역의 불균형과 폐선, 지역 소멸의 문제의 경계를 우리가 지금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일본을 가니까 일본의 어떤 그 철도의 문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들이 정선선이라든가 경의선, 부산 송정선에서 재생의 모범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받았다는데 참 제가 이 사진을 더 좋아해요.
1968년 11월 27일 동대문에 예전에 전차가 왜냐하면 68년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전차가 폐선 운행 정지가 된 날 28일 역사 기록을 보시면 그 전날의 모습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저 전차들은 다 없어지는 모습. 참 그러면 저 전차를 보면서 저 전차를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도 없어져도 되나?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을 어떤 교수님이 아주 오래됐어요. 그분하고 뭐 이렇게 연구를 좀 하면서 제가 그 사진을 저걸 참 저 전차가 그 다음 날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좀 처참하고 야 이럴 수가 그 다음 날 사진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저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가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람 중심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대학에 가서 매년 여름마다 우리 학생들하고 해외 기차를 탔습니다. 10 몇 년을 탔어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러나 그것이 큰 저희들한테 어떤 그 학생 자극을 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극 주고 저한테 자극. 그래서 동아시아를 제가 계속 기차를 탔거든요. 가면서 되게 상해에 있는 철도 박물관입니다. 가서 박물관도 보고 삶의 흔적도 보고 철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부분. 자,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지역이라는 문제를 철도로 한번 재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경계를 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학. 저희가 오늘 이제 저 밖에 보시면 저희 문화재단이 두 가지 일을 항상 매년 같이 합니다. 철도 문화재단이 철도 문학상에서 매년 금년 11절 한국철도 문학상에 11년째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편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문인협회에서 공식적 해주시고, 근데 제가 그걸 뭐 다는 못 읽고 이게 수상작만 제가 늘 읽는데, 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철도 문학상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평생 해야 되겠구나. 참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기 있어요. 이번에 구포역에서 참 그 애절한 그 삶의 이야기를 그분은 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겠다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은선 철도 박물관 관장님 오셨지만 이제 철도 박물관이 이제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과 기억과 그 다음에 동아시아 한국 제가 말씀드린 지금 보시면 철도 박물관은 우리나라 역사만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커져야 되죠. 동아시아 역사를 끄집어 드려야 되고 철학과 문학과 문화, 지역과 이런 경계들을 끄집어 들여 있으면 얼마나 커져야 돼요. 수많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해양박물관 우리 안 박사님 계신 그 다대포 앞에 해양박물관 1층에 가서 제가 첫 1층에 뭐가 있냐면 해양박물관 1층에 가서 다대포 앞에다가 보이면 5, 6도죠. 첫에 어린이 해양박물관이 있어요. 야 정말 누군가는 저런 생각을 했고 어린이들이 배를 꿈을 꾸면서 거기서 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해양박물관이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내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그다음에 제가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우리나라로 해서 하얼빈으로 시체 만들 때 식탁을 올라오는데 여기가 4,000km 넘어요. 사실 가까운 거리라. 근데 저는 이런 시베리아 이런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거를 좀 동아시아 평화의 철도를 좀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젠다도 좀 하고 예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적이라는 것을 철도학회에서 제가 사실은 관심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주셨고 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인문학 지평이 굉장히 넓고 경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이 경부선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마다 좀 자료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부선이 120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경부선이 정차했었던 대전, 대구, 김천, 뭐 추풍령역도 그렇고 부산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평택으로 와서 수원역도 아까 안양역도 있잖아요. 안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철도 기록화 작업을 이제 그래도 국토부나 우리 여기 공단 공사 SR에서 다 도와주셔서 120년사도 만들었고 고속철도 20년사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만들면서 한 5년 정도마다는 해야지 없어지지 않겠다. 자료가 10년, 20년 하니까 이거 찾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크게 뭐 많이 아니어도 5년마다 기록화 작업을 해놓으면 크게 좀 모이면 10년이 금방 만들어지는데 10년, 20년 단위로 이 작업을 하니까 그때 저희가 1999년 제가 철기원에 있을 때 100년사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년 만에 그 작업을 했는데 20년 동안 기록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배 관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맞췄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짧게라도 5년마다 작업을 해놔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하고 좀 관심을 제가 이거는 이분을 제가 역사가는 진보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철학적인 제가 좋아하는 분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지명관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지명관 선생님을 동아시아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종교학자인데 동아시아 평화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 강의를 한번 일본에 있을 때 오사카군요.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역사관을 진보를 이야기한다고 첫 슬라이드에 하는데 제가 참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제가 돌아보고 이번에 자서지 나와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꿈꾸고 기록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은 우리 여기 주최 측에서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제가 두서 없는데 제가 하여튼 오늘도 선생님들도 역사를 써가고 저도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기록되고 기억되고 누군가한테는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멘트가 중요한데 다음 세대까지 전해줘야지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30년 이상 해야 된다고 제가 왜? 30년은 그 다음 세대한테 누구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3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물려주잖아요. 우리 철도학교 우리 회장님 전임 회장님 철도학교 이제 30년 돼 가시잖아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최소한 30년은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해야지만 하고 다음 세대한테 줄 때 비로소 그 역사는 1단계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저도 스스로 얘기하고 선생님들한테 좀 감히 챌린징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네. 네, 네. 문학과 철학과 역사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Q&A를 좀 이렇게 바로 번쩍 손을 뭐 이런 강의 네. 질문도 있어요. 너무 번쩍 들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네,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RT 운영사 주식회사 SR의 비상임이사 인지연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덴티티가 정치인이어서요. 아무튼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용상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상 교수님의 그 강의가 진행될수록 내 마음과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그 중앙대학교 80학번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신 분 맞나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인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제가 하는 한 마디는 그냥 인문학과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이다라는 생각을 그 대학원 때부터 갖고 왔었고 그리고 제가 그 무관해 보이는 그 주식회사 SR 비상임이사가 되면서부터 철도는 인간이고 네. 철도역은 문화공간이고 그래서 비상임이사로서 그 수서역의 문화공간화 그리고 2025년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취향과 안목에 맞으려면 현재 SRT의 기차의 운영 실태와 수서역의 상태는 한참 모자라다. 갈 길이 멀다.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결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 묻고 따로 연락 올려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철도공단 정년퇴직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끔 글이나 쓰고 이렇게 기자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제 이용상 부총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는 어쨌든 철도 얘기하면은 토목과 궤도, 건축, 전기, 신호통신, 차량이 모두가 어우러진 종합 엔지니어링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제 교수님이 철도는 종합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철도는 인문이다 이런 화두를 꺼내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획기적이고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인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철도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철도인, 철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모아서 철도 여기 어떻고 네. 문화가 어떻고 거기 가면은 이 문학 작가는 어떻게 썼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생각을 못 해요. 철도가 이게 문화 이거는 문학이랑 뭐가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그 국민과 함께하는 말하자면은 이게 문화 내지는 철도와 인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현실화하고 뭐 우리 이제 뭐 국가철도공단도 있고 코레일도 있고 그러지만은 국토교통부도 있고 그렇지만 이 공적인 기관에서 이걸 갖다가 조금 그 문화재 철도 문화재 철도와 인간 문화재 뭐 이런 걸 갖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면은 이걸 갖다 거기에 이제 뭐 각종 철도인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뭐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문학 작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행사 뭐 음악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좀 어우러지고 철도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가 알아야죠. 네. 이런 걸 한번 건의 한번 드립니다. 한번 네. 그 관계되시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좀 검토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연합뉴스 이충원 기자라고 합니다. 기사님. 오늘 이용상 교수님께서 세미나 발표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왔는데요. 며칠 전에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게 그 권기한 전 서울철도청장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대전고 동문이시라는 분이 페북에다가 굉장히 그 철도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기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신 분일까? 그러니까 서울철도청장까지 지내신 분이면 뭔가 코레일에서 알겠지. 그러고 이제 코레일에다 물어봤더니 코레일에서 하는 얘기가 퇴직하신 지가 좀 돼갖고 그걸 알만한 분은 이용상 교수님밖에 없을 테니 이용상 교수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이용상 교수님이 다행히도 그분 뭐 인터뷰도 해놓으시고 이제 회고록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계셔서 그때 기사를 결국 쓰긴 썼는데 그때 되게 놀란 게 이제 저희가 뭐 비단 철도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 분야가 그런데 이제 뭐 어디 장관을 했다거나 이제 본청장을 했다거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코레일에서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철도청장을 하신 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장대레일 도입이나 여러 가지로 공헌을 하신 분이시던데 기록이 어쩜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문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기업이라는 거는 그 제품과 인물의 어떤 역사일 텐데 인문이라고 하면 근데 철도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기록이 없고 코레일이 관심이 없고
뭐 그런 거 물어볼 거면은 이용상 교수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용상 교수님이 철도 120년사도 쓰시고 고속철도 20년사도 쓰시니까 그나마 이용상 교수님이 아실 거다라는 뭐 이제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기록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 저는 사실은 왜 코레일이 이 정도까지 그 이렇게 선배들 그게 그냥 이루어진 역사가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기록이 없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저 기자님하고 전화로 오늘 처음 뵀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역사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 아까 고 회장님도 이제 회장님이신데 고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정례화되면 좋을 거고 저는 기대를 거는 게 뭐냐면 전 철도 박물관 우리 변호사 과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 한문희 사장이 한 1,000억 들여가지고 의왕시랑 철도 우리 김 회장님 계신 교통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온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참 반갑고 해양박물관은 전국에 한 8개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근데 철도 항공은 그 저기 김포공항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철도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기자님이 얘기한 그 모든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배우관장님하고 우리 박물관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이제까지 연구를 하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고속철도 쓰면서 또 뭐 고속철도 계획할 때도 저도 인벌브를 했고 수많은 일.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가더라고요. 뭐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배 관장님하고 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간다 언젠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 박물관이 저는 단순하게 하나의 역사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게 박물관이 아니에요. 박물관은 체험, 교육, 산업, 미래를 다 포함한 게 박물관이에요. 그게 사실은 저는 일본 얘기 들었죠. 일본에 120개가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호남선 측에 하나하고 경부 측에 하나하고 수도권은 지금 우리 배 관장님 있는 철도 박물관 있으니까 한 3개 정도는 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축제도 하고 매년 철도의 날 이렇게 롯데호텔에 모이지 말고 거기서 모여서 축제도 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삶도 나누고 문학상도 거기서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감사하죠. 제가 국토부에 늘 감사하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경부선 개통의 날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개통한 현장에 가서 축제도 하시고 뭐 SR이면 또 SR도 마찬가지 수서역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철도 박물관이라 이런 시스템이 하나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낼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박물관이 정말 만들어지면 살아있는 산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밖에 보시면 이렇게 쭉 하나의 전시관처럼 박물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정말 철도 박물관이 꼭 이렇게 만들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 세미나 발표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철도 과거를 들여다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회장을 또 이끌어주실 우리 회장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준입니다. 예, 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편하게 밖에 있는 다과라든지 음료 드시면서 강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상 교수님께서 워낙 발표를
재밌게 잘해주셔서 제가 좀 묻힐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한 25년 연구하면서 발표를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부담 없고, 부담 없진 않죠. 어쨌든 부담은 되지만 재밌는 주제로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즐겁게 자료를 좀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송구스럽게도 작년에도 철도연합 발표를 하고 2년 연속 이렇게 발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작년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 주제가요, 철도 미래를 들여다보다였습니다. 근데 올해 세계철도 개통 20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도와 인문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역사, 요즘 그 모 프로그램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를 겨냥해서 제가 벌거벗은 철도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섭외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나라 철도 역사와 그다음에 세계 철도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장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서 몰랐던 내용도 아시게 될 것이고, 또 아셨던 내용은 좀 더 딥다이빙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철도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약간 그 자원 수탈이나 침략의 수단으로서 이용이 됐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특급 열차인데요. 주로 이제 특급 열차이면서도 이게 그 기존의 철도는 특급 열차 운영을 이렇게 고급 칸과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뭐 나무 의자가 놓여져 있는 그런 이제 그 다양한 객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그 경성역입니다. 경성역 1920년대의 경성역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여행할 때 가족들하고 이렇게 간식 나눠 먹을 수 있게 참 정겨운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팔고 계란도 팔고 사이다도 팔고 했었는데, 저것도 나름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서 드실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구경해야 됐고, 뭐 이런 애환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도가 무엇을 발전시켰는지, 이건 이제 뭐 그 BBC의 그 위키피디아에서 좀 가져온 내용인데요. 일단 그 시간에 대한 절감이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세계사에 대한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굉장히 오래 걸려서 가던 그 장거리 이동을 굉장히 빠르게 옮겼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캐피탈리즘 앤드 커머스라고 하는 뭔가 자본지배적인 이런 상업화된 활동들, 그리고 그 영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 철도의 발전이 어떻게 빈부계층의 어떤 그 뭐랄까 좀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켰는지,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통근 형태의 여러 가지 직주 근접을 좀 분리시키는 그런 상황도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도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철도의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바로 이제 국내 철도의 역사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내 철도는 아시겠지만 1899년에 아까 그 이용상 교수님이 가슴 아픈 사진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유해 주셨던 전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고요. 쭉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그 전기철도가 이제 1924년에 금강산 전기철도, 이 금강산 전기철도가 특이한 철도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 열차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한 열차고, 그 숙박 시설도 그 이 철도국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이따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1974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도시철도 개통 50주년 그리고 그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행사를 크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74년에 종로선이 개통을 했고, 지하철이죠. 그다음 2004년에 고속철도가 개통하는 그러한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벌어진 것 같은데, 내용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사진을 고르면서도 생각보다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조선철도 12년 계획도입니다. 조선철도를 계획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을 하잖아요. 그 일제 시대 때에도 조선 철도 12년 계획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철도 도시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대전 같은 데가 주 도시고요. 그다음에 철도가 놓이면서 물론 이제 수탈의 목적으로 처음 그 질곡의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철도를 통한 도시 발전, 국가 발전이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통학 열차라든지 관광이나 군사적 목적의 그러한 특수 목적의 철도 운영이 이 시대에는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 정거장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00년에 찍은 사진인데 그 서대문 정거장이 꽤 이제 그러니까 시장역으로 되게 각광을 받았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밑에 초기 서울역이라고 한 남대문 정거장의 모습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경인철도 터파기 공사를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저 위에 이제 일본인 감독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의선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귀한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경부선 개통식이 이제 부산 초량역에서 1905년에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나 봐요. 그 경부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개통할 때 몇 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막 TV 보면 막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봤는데 10시간이요? 아, 12시간이요? 아, 24시간이요? 30시간입니다. 30시간. 예, 3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시간도 이 당시에 1905년에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죠. 몇 박 며칠 동안 말을 타고 이동하고 뭐 걸어서 이동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 30시간 만에 부산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부산에 가는 거겠죠. 그래서 경부선이 그때 이제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증기기관차죠. 운영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경의선이 그 1906년인가 그때 개통을 하는데요. 위에 그 그러니까 객차하고 그 다음에 증기 끄는 견인차가 같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운전을 한 2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운전 했던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영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역이죠. 신의지역. 이게 그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국으로 바로 진출하기 위한 초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 아주 요긴하게 중국까지 이동하는 역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신의주역의 1908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철이 우리나라에 저도 이 자료 그 처음 알았어요. 전 다 그 증기기관차나 뭐 디젤 열차 뭐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전철이 관광열차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외금강 산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이 금강산 전철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실제 운영을 하는 그런 숙박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철도공사가 코레일이 이런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부대 산업을. 그런데 이 당시에 벌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륙호라는 겁니다. 대륙호라는 거. 저도 그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북경까지 1930년대하고 해방 전까지 직결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호를 타고 중국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열차 사진입니다. 좀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이게 고려인이 17만 명 정도가 이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그 러시아 소련에 의해서 이제 이주를 했었죠. 이주할 때 여기 보시면 지금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객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물칸입니다. 그래서 그 창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주로 이제 곡물이라든지 말, 가축들을 실었던 그러한 데에 이주를 시키는데 그 안에 내부는 이런 식으로 그 형태가 난로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이주 열차의 사진이 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호남선 개통
1914년 호남선 개통할 때 이제 군산에서 그 일이죠. 지금 익산역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일이 농고 학생들이고요. 오른쪽은 남성고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학생들이 이제 기차 안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통학하면서 찍었던 그 열차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도 월드뱅크나 ADB에서는 그 빈국의 철도 차량을 공급하면서 철도 그 노선을 깔아주면서 이런 교육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뭐 서울역이 파괴도 됐고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또 대전역의 모습이 한껏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보면 해방 이후에 어쨌든 철도를 많이 발전시켜서 도시 개발을 좀 꾀하자 이게 이제 큰 전쟁 이후에 또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듯이 1968년에 노면 전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승용차라든지 버스 교통들에 밀려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조선 해방자호라고 합니다. 1946년 해방 이후에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했던 특급 열차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운행한 게 아니라 서부 해방자호라고 해서 서부 해방자호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운행하는 그런 열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많이 보던 사진이 등장하죠. 칼라 사진으로. 1974년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셨던 그 파란색, 빨간색 수도권 전철이 개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영국에서 경험했었던 그 얼번 스프롤 현상, 그 도시의 확장 현상이 철도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표현도 이때 등장하게 되고요.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도 2004년에 저희가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했는데 우리나라가 2004년 4월 1일에 개통을 했고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개통한 데가 중국인데 중국이 2008년 8월 1일에 개통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2004년에 개통하기까지 고속철도 건설과를 1989년부터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 건설 촉진법을 1996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도와 기존선의 통합 운영계획 수립을 98년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는 외국에서 판단하기로 우리나라처럼 빨리 고속철도에 대한 도입을 추진했던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보통 40-5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개통을 했었던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철도 르네상스 시대로서 이 사진이 이제 해무 430이 시운전 들어갔을 때 2012년 사진인데요. 지금은 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가 1,000만 명 시대를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도 르네상스 시대로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는 철도 예산이 도로 예산을 앞서는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그리고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그 선호하는 과가 철도국 예전에 철도국 가면 정말 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주무관, 사무관 이런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젊은 사무관들이 철도에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숨가쁘게 제가 늘 항상 저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 그런지. 자,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요. 국내 철도를 제가 좀 숨가쁘게 왔고 해외 철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철도가 그 듀얼 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때 보시면 여기 사람이 끌고 있죠. 사람이 끌고 있는데 돌로 된 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궤도를 바퀴가 움직이게 되죠. 이 형태가 사실은 그 뭐 철도의 기원이라고도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끄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뭐 이런 그 화물 수송용으로 주로 이제 철도가 맨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말이 끌고 있잖아요. 궤도를 끌게 되면 말이나 사람이 끌게 되면 일반 평지를 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량을 옮길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런 형태의 궤도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그 나무로 된 궤도와 나무로 된 바퀴가 구동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1950년대에 훈트라고 하는 독일의 웨건웨이나 트램웨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때 이 훈트라고 이걸 불렀던 이유가 훈트가 독일 말로 개라는 뜻인데요. 훈트가 이게 굴러갈 때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개 짖는 소리처럼 들린다 해가지고 이제 훈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이제 그 18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오늘 세계철도 개통 200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1825년에 증기기관차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스탁턴 달링턴 레일웨이라는 회사인데요. 영국의 회사입니다. 당연히 영국에서 증기기관차 제임스 와트의 산업혁명 증기기관차 증기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어렸을 때 공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21년에 이런 회사에서 실제 이런 기관을 만들고 개발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장표를 만들다가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 미국이 그 볼티모어 앤 오하이오 레일로드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국 다음으로 바로 1827년에 그 기관차를 운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 미국 대륙이 굉장히 광활하고 넓고, 그 다음에 외건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물자를 수송하기엔 서부 지역이 메말라 있잖아요. 호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부 개척 시대에 기차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미국에서 철도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일본도 이제 그 사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 도쿄하고 요코하마를 잇는 철도를 만들어서 1872년에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나라는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청나라 때 이제 탕시철도라고, 이게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서태후 때 그 뭔가 굉장히 신문물에 대한, 그 전에 이제 영국에서 협계열차를 한번 놨다가 1년 만에 그 중국이 없앴거든요. 우싱철도라는 그 화물 운송용 철도를 만들어서 그 약간 어떤 물자 운반 여러 가지 그 화물 철도로서 기능을 하다가, 중국이 여러 가지 문화적 이유로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을 뺏는다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다 부셔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이제 탕시철도라는 그 중국 정부에서 만든, 그러니까 청나라 때 만든 철도가 1881년에 개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925년에 그 증기기관차 개통 100주년 세레모니를 하는 그러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25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기기관차가 최초로 그 화물 및 여객 운송에 투입돼서 상업 운영을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 최초의 민간 주도 철도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아까 영국은 영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만든 그런 회사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상업화된 그 여러 가지 철도 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한 4, 50년 동안 상당수의 많은 예산이 철도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가 굉장히 큰 발전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미국이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돼서 철도가 조금 그 뒤로 밀려 있는데, 맨 처음 미국의 발전은 철도가 주도하였고, 철도역을 따라 도시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 미국 서부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주간을 이동하는 데에는 철도를 자주 운영되지 않지만 철도를 이용해서 가기 위해 철도 시간표를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테오도르 주다는 그 유대인인데요. 어쨌든 이 그 철도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다 보여드리는 분들은 다 철도와 관련된 엔지니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나카 히사시게라는 분은 그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지금 일본의 도시바라는 기업 있잖아요. 그 도시바라는 기업을 만든, 그러니까 일본의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시아 최초로 소구식 철도 기술을 실용화했고 메이지 유신의 산업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결국 증기기관차를 1872년에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탕슈철도가
그 조상의 땅을 가로지르는 풍수의 금기를 넘은 철도의 시작.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국이 부설한 협계 열차를 부셔버린 가장 큰 이유도 조상의 땅에 무슨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좀 미신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리용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청나라 근대화의 아버지잖아요. 이 철도가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 건지를,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대륙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80년에 지금 석탄 운반 열차 개통하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게 큰 소리를 내면서 중국의 대륙을 막 움직일 때 사람들이 다들 그 뭐랄까 공포에 질려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 나라의 특성상.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830년대 이제 이 증기기관차의 모습인데요. 영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철도의 그 이런 도입을 처음 시작한 아주 혁명적인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철도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결국 영국이 사실 이제 예전에 1800년대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 식민지들이 있었고 그 식민지에서 자원 수탈을 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이 철도를 도입했었던 목적과 비슷하게 영국이 이렇게 개발한 증기기관차들을 해외에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자원을 수탈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초기에는 그런 자원의 수탈 뭐 이런 약간 좀 흑역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런던에 그 런던이 메트로폴리탄 하면 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가. 이게 이제 구현되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영국 철도망입니다. 이게 1899년부터 벌써 이렇게 영국 철도망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 있는데, 이 철도망이 이렇게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재밌는 게 이따도 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그 언더그라운드 열차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개방돼 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근데 앞에서 끄는 거는 증기기관차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한번 언더그라운드를 이용하고 나면 얼굴이 시커매졌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열차가 운영이 되는데, 이때는 뭐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외곽에 이때부터 고급 주택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심 내에서는 일만 하고요. 밀집 지역에서 뭐 비싸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외곽에 고급 주택단지라고 하면은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먼트라든지 아니면 아주 근사한 단독주택 정원을 가진 이런 그 외곽에 아주 그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도도 나름대로 서민교통수단이 아니고요.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이렇게 런던에서 활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와 출발점의 시작으로서 여기 나와 있듯이 출근하는 도시가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영국의 어떤 큰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철도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이 그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쪽 연해주 쪽에서부터 유럽까지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실제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유도 모르고 징집돼 가지고 열차에 타서 이렇게 쭉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문 열리자마자 전쟁을 시작하는, 마치 그 저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배의 문이 열리자마자 총알이 쏟아졌던 그런 영화처럼 열차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무기를 지급하면서 계속 나가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서 열차역이 활용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1904년 때 군사 목적으로 처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다즐링 철도 주식회사인데요. 여기가 영국 회사인데 인도에 어마어마한 그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인도에다가 만들어 놓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의 가장 큰 목적은 인도의 풍부한 자원들을 영국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그러한 그 철도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인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저임금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아주 그 뭐랄까 좀 영국의 해외 철도 사업에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남겼던 그 약간의 좀 이렇게 요즘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안 좋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1837년에 등장하는 겁니다. 전기 열차입니다. 전기 열차. 그러니까 그 디젤이나 어떤 그 뭐랄까 좀 증기기관차 이런 걸 동력으로 했었던 거를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차를 운행하게 되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철도 기술의 실험적인 시작과 이걸 통한 그 여러 가지 실제 상용화된 내용들이 쭉 뒤로 사실은 이제 1837년에 처음에 이런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실제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881년에 전기 열차가 실제 도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철도는 증기기관차 방식으로 1863년에 운행되다가 이후에 이제 점점 전기차로 만들어지는데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복장도 그렇고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차 언더그라운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이오니어 제퍼라는 열차인데요. 아마 영화에서도 좀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게 디젤 열차입니다. 디젤 열차. 1934년인가 그때 이제 이게 미국에서 운행했던 열차예요. 근데 이제 디젤 열차죠. 디젤 열차. 디젤 열차를 처음 상용화한 데는 그 1912년에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디젤 열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미국이 그 디젤 열차를 1934년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1940년대에는 이제 이런 그 전기와 디젤 열차 중심으로 증기기관차는 퇴출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연기가 없는 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차라고 그렇게 논의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뭐 재밌는 얘기는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고속철도 시대가 1964년에 시작됩니다. 한 그 5, 60년 동안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일본이 신칸센을 개통하게 되는데 되게 빨리 개통했죠. 1964년에. 근데 초기 속도는 210이었다고 합니다. 최고 시속이 210km고 지금 이제 320km까지 그렇게 운행하는 열차가 되겠고 1981년에 떼제베가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떼제베가 최고 속도가 260 정도 됐다고 해요. 260 정도의 속도로 운영을 하고 했었고 지금은 이것도 320 정도 최고 속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개통한 게 이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4년에 KTX로 개통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참고로 2008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외우기 쉽더라고요. 우리나라 2004년 4월 1일, 중국은 2008년 8월 1일. 그래서 중국은 맨 처음 상용화 속도가 최고 속도 350이었습니다. 지금도 350km 이상으로 최고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계철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다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픈 레일맵이라는 앱이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여기 이 내용을 검색하시면 세계철도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한꺼번에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다. 이건 이제 그 전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뭐 예를 들어 맥스 스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전선화된 거, 그 다음 트랙 게이지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이 이 세계지도 베이스로 이렇게 구글맵 베이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들을 오픈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철도의 가치는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철도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운송을 해주는 수단으로서 활용됐는데 이렇게 도시계획 덴마크 코펜하겐 보면은 이제 그 파이브 핑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도시 5개의 손가락처럼 도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그러니까 철도 없이는 이런 도시를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나대지를.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5개의 축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었던 프로젝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리와 그다음에 베를린의 철도망에 대한 내용. 파리와 베를린이 서울도 지금 이와 유사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모든 대도시권역은 방사형과 그다음 순환형으로 도시의 그 실피추처럼 연계되는 그러한 철도망을 보유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일본이 그 많이 개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역사에 대한 복합 개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앞으로의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역사 중심의 중점 개발을 통해서 뭔가 컴팩트시티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제가 엊그저께도 세미나 발표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민간 자본이 유입되게 철도 사업이 이제 약간 부가가치 상품처럼 그렇게 활용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점점 잘 준비해서 이익을 어떻게 그러니까 리스크를 쉐어링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핏을 쉐어링하는 그런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계속 그 전문가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에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데 시부야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시부야 역을 이렇게 우리나라도 삼성역 지하 복합 재개발하는 게 다 그런 거 비슷한 건데요. 이게 요즘 대세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철도가 사실은 문화라든지 관광 측면에 녹아들면서 다양한 내재적인 가치를 발전시키는데 이게 특이한 게 이제 이런 노면 전철에 녹색을 입혀서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들도 그렇고 여기 글레이셔 익스프레스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스위스의 관광 열차인데 일부러 속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특급 열차입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의 이런 열차들이 계속해서 운영되면서 철도의 약간 역사를 계속해서 보존해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노면 전차도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박물관 규모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1,000억 들인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상해 철도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구마모토도 철도의 어떤 특색을 간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에키벤이라는 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일본의 그 도시락 먹으려고 기차 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문화.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좀 보존하는 그런 쇼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저는 시간을 딱 30분 마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준 박사님께서도 이제 간략하게 Q&A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듣다가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찍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내빈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저희 또 내일 모레 다가오는 6월 28일 철도의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소중한 가치와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연대가 저희 철도의 내일을 더욱더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